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69부 반란의 최후 그리고 영웅들의 몰락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624년 2월 10일 반군수장 이괄은 위풍당당하게 한양을 입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방의 반군이 수도 한양을 점령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인조는 도저히 이괄의 반군을 막아낼 재간이 없음을 깨닫고, 사실 그렇죠. 삼남 근황병은 아직 올라오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북면에 있었던 방어선들은 이게 완전히 전멸당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를 계속 우회해서 오는 바람에 지금 한양까지 올라면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병력들이. 그러니 현재 한양 도성은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괄이 입성하기 이틀 전 2월 8일 밤에 일단 한양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처량하게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애초에 인조 정권은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반정으로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었어요. 그런 만큼 그 누구보다도 반란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것도 아니 반정 공신인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했다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직면을 하게 되니까 인조와 공신들은 정말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아니 지금 같은 반정 공신조차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막장스러운 상황인데 그럼 이 판국에 공신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믿냐 이거죠. 심지어 지금 현재 이괄도 사실은 영모 사건에 연루돼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 영모 리스트에 연루됐던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원래 광해군의 세력이었거나 혹은 인조 반정이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다 숙청된 건 아니고 아직 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믿냐 이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괄하고 내통이라도 한다면은 그야말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정 공신이자 조정의 핵심 실세였던 김류는 추가적인 반란을 막기 위해서 위험 인물들을 신속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비정한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김류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판국이 지금 인조 정권이 리스크를 갖다 떠안으면서 뭘 하기는 부담스럽죠. 그것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좀 그 과정에서 좀 과격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쯤은 공포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인조는 김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기자헌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처형을 해버리는 그야말로 피해 숙청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숙청이 한양을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조사고 뭐고 없이 일단 의심 가는 사람들 싹 다 묶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뭐 이제 재판을 거친 것도 아니고 또 뚜렷하게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의심스러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공포심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행해진 그러한 피해 숙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인조 정권이 인심을 좀 잃게 돼요. 왜냐면은 인조 정권이 광해군을 뭐라 했을 때 내걸었던 그런 이제 슬로건이 뭐냐면은 저 패모살지하는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광해군을 몰아내자 였거든요. 그러면은 인조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런 도덕적인 면모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도 불리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싹 다 처분하고서 도망을 치니 아무래도 이제 인조 정권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썩 좋을 수만은 없죠. 알고 보면 결국에는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기자원의 경우에는 북인이긴 했어요, 이 사람은. 하지만 광해군 시절에 있었던 패모론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인조 반정 세력들이 이 기자원을 스카웃을 하려고 했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쪽에 같이 코인 옮겨 타라. 하지만 이때 기자원이 여기에도 이제 가담을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신하로서 함부로 왕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비를 함부로 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왕도 함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기자원은 사실 뭐 딱히 뭐 광해군 편이냐 인조 편이냐 그걸 떠나가지고 어디까지나 신하로서 정도를 걸어야 된다.
라는 데에 충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류는 혹시라도 기자원이 이괄과 내통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전격적인 숙청을 단행해버렸다는 거죠. 기자원 외에도 이때 비극적인 추월을 맞이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이시연이었어요. 이시연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죠. 이시연은 임진왜란 때 참전해서 여러 전공을 세웠고 특히 이제 울산 외성 전투 때 참전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몽골 기병들의 그런 현란한 편군 기병 돌격 전술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요. 와, 저런 식으로도 싸울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선조에게 편군 기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조선의 기병은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편군 기병 양성을 강조했던 인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편군 기병들이 죄다 이제 이갈휘하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비극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연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까지 그리고 사실 인조 정권 초창기까지 군의 핵심적인 요직을 계속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수였죠. 하지만 이시연은 불행하게도 이번 이괄의 영모 사건에 또 연좌가 돼버려요. 그래도 여기에 불안을 느낀 김류의 숙청 건의에 휘말려서 결국에는 기자원하고 같이 참수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이괄의 난이 단순히 뭐 이제 서북면에 있었던 이갈휘하의 정예부대가 이걸로 인해서 와해되었다. 이런 정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던 베테랑 병사들, 장수들도 꽤나 많이 여기서 갈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피해 숙청을 단행한 후에 인조는 서둘러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인조는 한때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은 물론 도망가다 중간에 이제 이괄의 난이 평정됐다는 소식을 듣긴 듣는데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직 여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피난을 가냐면은 공주에 위치한 공산성까지 피난을 가서 여기에 머물면서 일단은 한양이 함락됐다라는 그 충격을 추스리는데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때 인조가 공주 공산성까지 가가지고 웅크리고 있었던 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이때 당시 수도 한양의 지방이 반군에게 뺏겼다. 이거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일선 최고 지휘관이었던 장만조차도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장만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군을 뒤로 물려가지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승부를 봐야 된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당시 이제 관군의 사기는 말이 아니게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한양에 입성한 이괄은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괄이 과감하게 한강을 건너서 인조의 어가를 추격해서 어가를 따라잡았다면은 어쩌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대에서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괄은요, 인조를 추격하는 대신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대로 한양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이괄은 흥안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한편 살아남은 북인들과 또 이제 이번에 영모로 올려가지고 이제 같이 연좌돼서 죽었던 사람들 있죠. 뭐 그 아들들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정권을 구축하려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곡간을 풀어가지고 한양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쏟으면서 이렇게 도성에서 하룻밤을 뭉개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인조를 추격을 해가지고 일단 끝을 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을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하여간은 이게 이제 이괄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였죠. 이처럼 이괄이 한양에서 시간을 끌게 되자 이거를 감지한 관군의 선봉장 정충신, 이괄이 한양에 들어가서 지금 왠지 뭉개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기회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충신이 이렇게 건의를 해요. 사료로 보면 이렇게 써있죠. 정충신이 말하기를 지금의 계책으로는 곧바로 안현에 올라가 적과 싸우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병법에 이른바 먼저 북쪽 산을 차지한 자가 이긴다는 것이다. 하니 남이응이 그 계책을 찬성하였다. 이에 정충신 등이 밤을 틈타 안현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정충신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휘하의 병력이 한 2,000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 이괄이 한양에 저렇게 뭉개고 있을 것 같다. 그럼 이거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이괄을 한양 토성 밖으로 끌어내서 잡아보자. 그래서 그 결전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면은 당시 이제 한양에 대략 한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던 안령, 무학재죠.
여기를 점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양 도성을 내려다보면은 이괄이 농성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서 결국 바깥으로 나오지 않겠냐, 즉 압박 전술을 구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괄이 한양에 들어갔던 2월 10일 날 밤에 정충신과 남이용이 알령에 몰래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군을 주둔시켜가지고 압박 전술을 구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월 11일 아침이 됐습니다. 정충신과 남이용의 예상대로 관군에 의해서 알령이 이제 점령되자 한양의 민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자, 이에 이괄은 알령의 관군을 놔둔 채로 이대로 한양에서 머물면서 농성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알령에 있는 관군을 먼저 걷어내야 되겠다. 얘들을 분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양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2월 11일 아침에 이괄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알령의 관군을 손쉽게 격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괄이 관군하고 붙었을 때 다 연전연승했잖아요. 그래서 연려시기에 따르면은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한양에 있는 도성 사람들한테 특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대요. 우리 군대가 정의의 군대고 저 군대는 사실은 불의의 군대다. 도성 사람들 한번 지켜봐라. 우리가 저 악당들을 얼마나 멋있게 쳐부수는지. 그래서 나와서 구경하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한양 도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구경거리긴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자기들은 뭐 그냥 이기는 쪽 편에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괄이 일부러 창의문을 통과해서 이제 알령 쪽으로 위풍당당하게 진군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령은요 서대문이 좀 더 가깝긴 해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부러 창의문으로 돌아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인접 반정이 사실 이제 성공했을 때 그 반정군이 이 창의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괄이 이번에도 이 작전의 성공을 갖다가 결의를 다지면서 창의문으로 출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창의잖아요. 그죠? 의를 세운다. 그래도 우리 이괄의 군대가 그렇게 의로운 군대다. 이게 진짜 정의로운 군대다. 라는 것을 한양 도성 사람들한테 홍보할 목적으로 그런 퍼포먼스 차원에서 열로 나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알령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괄의 반군은 항상 그랬듯이 백병장이라면 도가 텄던 항해들을 선봉으로 내세워서 파상 공세를 퍼붓게 됩니다. 이게 뭐 전투 초반까지만 해도 이괄의 예상대로 관군의 선봉대가 패퇴하면서 관군 선봉장이 또 이제 전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정충신 남이용이 크게 보면 선봉대인데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선봉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이괄의 반군은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 정충신과 남이용이 설치했던 본진은 알령의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여기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면서 고지전을 벌여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괄의 반군은 진도를 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충신 남이용도 여기서 정말 필사적으로 방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에 천하의 항해 부대도 쉽게 돌파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냐?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무리를 전부 출동시켜 성을 나와 길을 나누어 전진하였는데, 험한 곳을 우러러보고 공격함으로 포탄과 화살이 적중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에 이괄의 반군이 진도를 쉽게 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장들은 또한 적들을 성에 오르게 한 죄를 스스로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힘껏 싸웠는데, 도성이 함락됐으니까 얼마나 관군도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좀 이제 만회를 하려면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좀 이제 사후에 좀 명이라도 좀 빛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지세가 험한 데를 얻은 데다가 하늘이 또 도와서 교전하는 처음에 풍세가 갑자기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군이 승세를 타게 되자 사기가 절로 배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투 중에 갑자기 강풍이 불었는데 그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강풍이 이괄 쪽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례실 기술에 따르면은 이때 이 강풍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모래바람이 동반이 돼가지고 이괄 군대가 거의 뭐 이제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맞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왜 그 귀주 전투에서도 강감찬이 바로 이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가지고 승기를 타가지고 거란군을 대파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지는 않은 게 아니죠. 여전히 이 풍향은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활이 아직도 이제 유효한 주력 무기였고, 또 이제 화약을 잴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쪽으로 막 강풍이 불면 이게 또 화약 재기도 힘들어지고, 아무래도 맞바람 치면은 가뜩이나 산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죠. 그래서 이때 이것 때문에 이괄의 반군이 크게 혼란에 빠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와중에서 하필이면은 이괄의 반군 중에서 가장 용맹을 떨쳤던 한명련, 이 한명련이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면서 이괄의 반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한명련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쓰러진 것을 남이응이 또 이걸 캐치를 해냅니다. 이거는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남이응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한명련이 쓰러졌다. 너네 이제 다 진 거나 다름없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뜩이나 모래바람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이는 와중에 남이응의 외침 소리를 듣고 아마 혼자 외치진 않았을 것이고 병사들 보고 시켰겠죠.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외치라고. 그러니까 이 외침을 듣고서 이괄의 반군은 굉장히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애초에 이괄의 반군이 사실은 이괄에 대한 결속력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당장 이괄이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여기 계속 따라왔던 거지. 이괄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까지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괄의 병사들은 패색이 짙어졌다고 판단이 되자, 글렀다라고 판단이 되자 순식간에 도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괄은 서둘러서 군세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괄이 아무리 지휘통솔 능력이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반군의 특성상 이렇게 한번 전율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걸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괄의 반군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이 광경을 지켜본 한양의 백성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당장 관군 편에 붙어버리면서 그냥 한양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괄은 천하무적에 자기 그 부대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 민심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괄이가 하룻밤 먹으면서 여기서 민심을 위무하고 해봤자 이거 사세에 틀어지면은 다 공중 분해될 그런 신기루들이거든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인조를 추격하는 게 원래는 옳았는데 여기서 이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결국 관군이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관군 측에서도 이걸 두고서 천운이 따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이후에 관군의 추격을 피해서 도주하던 이괄과 한명련 각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명련에 의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한명련은 임진왜란 전직 영웅 중 한 명이었죠. 이시연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명예 제독 마귀가 조선의 4대 양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4대 양장 중에 하나로 이제 찝었던 게 한명련, 그다음에 뭐 정기룡, 권율, 이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이순신, 권율하고 동급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던 게 정기룡, 한명련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한명련이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좀 본인은 운 나쁘게 됐죠. 역모에 또 본인도 엮이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괄하고 한편이 되었다가 결국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명련은 이괄하고 같이 이천까지 도주를 했으나 부하장수였던 기익현, 이수백의 배신으로 결국 이제 반군 수계인 이괄과 함께 참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명련이 이렇게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말했던 그 4대 양장 중에서 권율, 이순신은 너무 유명해요. 그리고 정기령도 그래도 임진왜란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 한명련은 저 사람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요것 때문이죠. 이때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전공이나 기록이 많이 좀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병자 호란 때 가가지고 그래도 한명련이 용맹하긴 했었다. 용장 중에 하나이지 않았냐. 그런 점에서 좀 약간은 좀 이제 재평가를 받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한명련이 정말 실력이 있는 장군이었던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괄의 반란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런 실력파 장군들이 꽤나 많이 갈려갔다는 거죠. 그 밖에 나머지 이괄의 반군들은 계속 도주를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관군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조선 팔도에 숨을 데가 없죠, 사실은. 당연히 이들이 갈 곳은 압록강 건너 후금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떨결에 후금 측에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훗날 아주 커다란 분란의 씨앗을
남기게 되죠. 분란 정도가 아니라 대재앙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괄의 반란이 싱겁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초반에 스타트를 끊었던 게 화려했던 거에 비해서 마지막은 좀 용두사미로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괄의 반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이괄의 반란이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